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그만큼 행복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가 울며 불며 잠을 자지 않아 겨우 달래고 새벽에 이렇게 사연을 한번 써내려가 봅니다. 아내는 저보다 1살 어립니다. 그래봤자 둘 다 40대죠. 저랑 아내는 서로 없는 집에 태어나서 정말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남들처럼 대단한 직업을 가지지도 않았고 빚도 많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떵떵거리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입에 풀칠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결혼 기념일이 될 때면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딱 그 정도인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갑니다. 연애했던 시절까지 합치면 20년이 다 되어가죠. 저와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셈이죠. 아내가 절 만나서 연애하던 시절부터 무척이나 고생했어요. 뒷바라지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시절에도 저를 있는 힘껏 사랑해준 사람이 제 아내였거든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제가 하던 일도 꽤 잘 풀리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때 저희는 아이를 가지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질 않더군요. 둘 다 건강검진을 받아봤지만 제 문제가 아니라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막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높진 않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희박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는 아이를 꼭 가지고 싶다고 했고 우린 그렇게 시험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관이라는 건 정말 일방적으로 여자 혼자 고생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배에 주사도 찔러야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참 많았죠. 아내는 피 한 방울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몇 년이 지나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본인의 배에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되더군요. 그렇게 몇 년간 시험관을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단 한 번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무너졌고 저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전 무엇보다 아내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아이를 가지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고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둘이서만 건강하게 살자고요. 아내는 제게 저런 말들을 처음 들은 날 오열을 했습니다.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간의 도전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아내도 많이 지쳤었고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끼리 재미나게 살고 알콩달콩 살자고 평생을 신혼부부처럼 지내자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저희 형편은 더 나아졌어요. 더 여유로워졌고 노후 대비를 더욱 완벽하게 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아내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함께 손을 잡고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연애와 결혼한 기간까지 합치면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약속한 것들이 있어서입니다. 주말이면 꼭 외출하기, 이런 약속들이요. 함께 새로운 것들을 하고 좋은 것을 보러 다니고 좋은 것을 먹으러 다니자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매주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아 보이긴 했었어요. 며칠 전부터 아내가 먹은 것들을 전부 다 개워내고 있었거든요. 속도 메스꺼워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요. 아침도 몇 숟가락 뜨지 않는 것 같은데 전부 개워내길래 집에서 쉬자고 하니 아내가 괜찮다고, 오히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갑갑해서 좀 걷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른 날보다 더욱 옆에 꼭 붙어서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던 도중이었어요. 아내가 잠깐 비틀거리는 듯 하더니 순간 휘청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곤두박질을 치려고 하는 순간 겨우 아내를 잡아챘습니다. 아내는 축 늘어진 상태로 눈을 겨우 깜빡거리며 뜨고 있었어요. 정말 심장이 철렁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주말이라 공원에 사람들이 많았고 젊은 커플 중 남자 쪽에서 119에 신고를 해서 저와 아내는 구급차로 근처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막상 눈앞에서 아내가 힘없이 축 처지는 것을 보니 문득 커다란 두려움이 느껴지고 많이 불안했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아내에게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증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소변 검사도 받으라고 하고 피 검사도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에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검사 결과로 나온 이야기는 아내가 지금 임신에 성공했다는 결과였어요. 정말 얼떨떨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월경이 멎었을 텐데 모르고 있었냐는 질문에 아내는 폐경이 일찍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답에 제 가슴 한켠이 또 짠했습니다. 폐경이란 개념이 있어도 막상 경험을 하게 되면 여자 입장에선 참 많은 감정이 교차한다던데 저한테 티를 단 하나도 내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내와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저도 아내에 관한 것들은 그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더라도 속속들이 다 알아내려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무심한 남편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날 바로 산부인과에 내원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내원을 해서 여러 검사와 함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임신 8주차라는 소식에 아내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눈물을 줄줄 쏟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수없이 되뇌었어요. 아내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는 어디 치워버린지 모르겠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여러 질문을 했어요. 자연분만은 가능할지, 나이가 꽤 있는 편인데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챙겨 먹어야 할 것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죠. 아내가 쏟아낸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하나씩 답변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하더군요. 원래 임신을 하면 한쪽 가슴에 몽우리 같은 것이 생기냐는 질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니 아무래도 따로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병원 투어를 다니게 되었죠. 혹시 모르니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조직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죠. 며칠이 지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2기라는 결과였어요. 병원에서 저희에게 항암 치료를 권유했고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임신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얼굴조차 보지 못한 아이보다 제 아내가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했기에 임신을 종결시키고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내는 산부인과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다고 했고 저희는 또 산부인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하시길 저희에게 선택지가 2개 있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임신을 종결시키고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암 중에서 그나마 생존율이 높고 완치율이 높은 것이 유방암이라고 하시더군요. 2기여도 괜찮다고 하셨죠. 2번째 방법은 임신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면서도 항암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의 뱃속에 자리 잡은 저희 아이의 상태와 임신 주기 등등 항암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요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주술을 최대한 끌고 끌어서 태아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술을 끌다가 유방암이 지금 2기인데 여기서 종양이 더 커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종양이 더 커지고 진행 속도가 빨라 몸 상태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방법이 좋겠냐고 여쭤보니 이 부분은 부부끼리 상의해서 결정을 지으시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생전 큰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싸움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그날 밤 정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이가 뭐가 중요하냐, 당신 몸이 더 중요하다, 인연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임신을 종결하고 항암 치료에 집중하자고 아내를 설득했어요. 아내는 그럴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죠. 어떻게 얻은 아이인지 알지 않느냐. 이제 우린 아이도 찰대로 찾고 나에게 언제 폐경이 찾아올지 모른다. 여자한테 폐경이 온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잘 알지 않느냐. 그때엔 임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찾아온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저와 아내는 썰전을 벌였고 저는 갑갑한 마음에 아내한테 소리를 치기도 했어요. 지금 아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당신은 지금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아내의 태도는 무척이나 강경했고 도무지 설득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낳을 것이고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더군요. 아내는 자신의 배를 부여잡고 눈물 어린 모습으로 제게 호소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면 자신이 어떻게 다시 살아가겠냐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잃는 것이 아니라 임신 종결을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아이를 직접 포기하고 버린 것이라고,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라고 마음이 왜 안 아프겠습니까? 저도 아내만큼 아이가 반가웠고 대견했고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떠올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제 설득과 호소에도 아내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고 결국 아내는 임신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괜찮다고 산모와 아이 둘 다 지켜보자고 하셨죠. 아내는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잘 챙겨 먹었고 더욱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서 필요한 것을 챙겨주기도 하는 등 아내를 살뜰히 챙기면서 하늘에다 기도를 드렸어요. 제발 아내의 암이 더욱 심해지지 말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내의 몸에 자리 잡은 종양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유방암 3기를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새삼 어떤 느낌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그 시기에 아내는 성공적으로 임신 주차를 끌어서 항암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조건도 충족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와 사전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항암 치료를 거부하려고 하더군요. 사람이 딱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내는 힘들게 온 아이에게 항암 치료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다 줄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리고 끼치는 영향들이 절대적으로 좋은 영향이 아닐 것이란 것을 뻔히 아는데 힘들게 찾아온 저희 아이를 그렇게 태어나게 할 수 없다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처가 떼기고 저희 집이고 난리가 났죠. 지금 며느리이자 딸내미인 제 아내가 목숨을 맞바꿔서 아이를 출산하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나서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나서서 아내를 설득했고 의사 선생님도 설득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하루하루 말라가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강경했어요. 그래서 전 방법을 바꿨습니다. 여보, 그래, 당신이 당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자. 그래, 출산 이후에 항암에 임한다고 하자. 당신 생존율이 우스워? 유방암이 다른 암보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의학이 발전해서 더 좋아져서 높을 뿐이지 유방암도 암이야.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의사 선생님이 임신 중에 유방암에 걸려도 항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잖아.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 왜 이렇게 멋대로 구냔 말이야. 그렇게 목숨 맞바꿔서 애를 낳고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출산 이후에 당신 유방암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릴 경우는 생각도 안 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잖아. 당신 암 진행 속도 빨라도 너무 빠르다고. 당신은 그렇게 고생해서 낳은 우리 자식 엄마 없는 애로 기를 거야? 그럴 거냐고. 아내는 제 말에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만 삼키더군요. 빨리 결정해. 그리고 이건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고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거야. 알았지? 나는 당신 목숨 잡아먹고 태어날 자식이라면 반갑지 않아. 그럴 바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아무리 내 핏줄이라고 해도 당신 없이 키워야 한다면 난 올고지 그대로 아이를 사랑해줄 자신? 하나도 없어. 그러니 항암 치료 받아. 이건 내 마지막 경고이고 부탁이야. 아내는 어떻게 우리 아이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며 상처받은 눈으로 절 쳐다봤지만 저 또한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리광 피우지 마.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이기적인 태도가 우리 아이한테 더 나빠. 알아? 그리고 막말로 그렇게 힘들게 온 아이라며.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 정말 희박한 확률을 뚫고 건강하게 자리 잡은 애야. 그런 애가 당신 항암 치료도 방해할 것 같아? 아니,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자. 아내가 이번엔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지 못했어요. 제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고 시간을 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아내는 임신 중반기에 들게 된 시점에서 항암 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자리 잡은 암은 아내를 향한 공격성도 꽤 거세였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도 불가피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고 그 모든 것들은 아내의 임신에 영향을 끼쳤죠. 저는 최선을 다해 아내를 달랬습니다. 아이도 중요했지만 아내가 제게 1순위였으니까요. 제 기도가 통한 것인지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인지, 아내가 노력을 미친 듯이 해서인지, 또는 그 세 가지 이유 전부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내는 결국 성공적으로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아내의 동그랗고 커다란 두 눈을 쏙 빼다 박은 듯한 딸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절 감쌌죠. 고생만 한 아내가 너무 가여웠고 안쓰러웠으며 그와 동시에 존경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아내는 저희 딸아이의 출산 이후로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임신 기간에 저희에게 찾아온 불행들은 신의 장난이었던 것이었나 보더라고요. 장난쳤던 신들이 미안했던 모양인지 아내의 유방암은 아주 성공적으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항암 치료를 겪으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아이를 돌보는 일도 그래서 전적으로 제가 도맡아 하고 있어요. 아내는 그 기간들이 힘들어졌는지 체력도 많이 저하되었고 잠도 많아졌죠. 새벽에 딸아이가 잠을 설쳐 울음을 터뜨리면 제가 일어나서 딸아이를 달랩니다. 아내는 제가 일을 하러 출근하고 나면 고생을 할 테니까요. 아무리 도우미랑 시터를 고용해도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고통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새벽에 깨서 딸아이를 겨우 달래고 다시 누우려고 하면 아내가 곤히 자고 있는 얼굴이 보입니다. 어느새 주름도 하나둘 생겨서 젊었던 시절보다 나이든 제 아내이지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문득문득 저와 아내에게 한꺼번에 찾아온 불행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존경스럽고 그래서 무척이나 사랑스럽죠. 이젠 딸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점점 커갈수록 제 엄마를 쏙 빼닮아가는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희 부부의 걱정과 달리 딸아이는 제 엄마를 닮아 의지가 아주 강한 것인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고 잔병치레 하나 없이 매우 잘 크고 있습니다. 참 아이란 존재가 부모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로 표현할 말이 없네요. 정말 목숨을 걸 수 있고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고 그 아이를 제가 하나하나 돌보고 있는 이 일상이 무척이나 고되고 힘들기도 합니다.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제게 돌아오는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양가 집안엔 경사가 났고 참 웃을 일이 많아졌네요. 오늘 문득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예전 일이 생각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을 뻔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고 손이 벌벌 떨립니다. 딸은 그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물 근처는 가지도 못해요. 처음에는 샤워하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겨우 극복하고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까지 회복했습니다. 저는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아내와 제가 몇 번의 시도 끝에 힘들게 얻은 아주 귀한 딸이었죠. 딸이 하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거 다 해주었고 저희 부부는 딸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이렇게 키워도 딸은 엇나가는 것 하나 없었고 속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딱 하나, 딸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딸이 30대가 지나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솔직히 사위가 보고 싶기도 하고 손주도 낳아서 명절 때마다 시끌벅적한 집안이 되고 싶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도 듣고 싶었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쥐어주고 싶었죠. 그런데 딸은 한 번도 저희에게 남자를 소개해준다거나 연애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연애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공부만 했던 아이였거든요. 딸은 얼굴이 예쁜 편이기도 하고 능력도 괜찮은데 왜 연애를 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걸리더군요. 바로 딸은 남자 같았습니다. 딸은 머리도 짧게 자르고 털털하고 내숭도 전혀 없어요. 치마를 입지도 않고 매일 옷도 칙칙한 것만 입죠. 이런 게 남자 같다고 하면 성차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딸은 다른 집 딸처럼 애교 있고 화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소개팅이라도 나가보라고 권유하면 딸은 단칼에 거절해요. 남자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딸은 30대 중반이 되었고 나이를 더 먹을수록 조급해지더라고요. 평생 동안 딸에게 바라는 거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이것만큼은 욕심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딸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 이제 30대 중반인데 결혼 생각 없니? 엄마 아빠는 그래도 손주랑 사이가 보고 싶긴 하구나. 30대 중반이면 이제 노산이고 한시라도 급할 때잖니. 딸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딸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어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저와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연애하는 티를 낸 적이 없는 딸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라고 하니 이미 제 머릿속에는 손주 볼 생각까지 했죠.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줄 거야? 당연하지. 언제 엄마 아빠가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준 적 있어? 알겠어. 그럼 내가 조만간 날짜 잡을게. 그리고 며칠 후 딸은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저와 아내는 설레하면서 식사 메뉴는 뭘 준비해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계획했어요. 처음으로 딸이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자리이기도 했고
딸이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지도 궁금했거든요.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긴 했지만 딸의 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이 되었고 저와 아내는 무척이나 떨었어요. 딸의 남자친구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되었고 딸과 딸의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보니 왠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낯빛은 어두웠고 인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굶은 듯 왜소했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 검은 먹구름이 잔뜩 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되게 같이 있으면 저도 우울해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내는 내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라고 기운 없게 대답했고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더라고요. 기분 탓이겠거니 하며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성심성의껏 차린 음식들을 건네면서 궁금한 것에 대해 물어봤어요. 가족관계나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말했고 한 번도 웃지 않더라고요. 저희 딸은 이게 익숙하다는 듯이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했고 저와 아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전혀 저희 딸과 결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분위기 전환도 할 겸 딸과 그 남자에게 둘은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딸이 먼저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카페에서 딸이 그 남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고 아직 사귄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결혼을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그때는 저와 아내가 얼른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며 결혼하면서 알아가면 되지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그 남자의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 띄우려고 노력하니 너무 기가 빨리더군요. 힘든 시간이 끝나고 그 남자를 보낸 후 딸과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어둡고 무섭고 왠지 모르게 쎄한 기분이 난다고요. 그런데 딸이 하하하 웃는 겁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딸을 보니 딸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은 자신이 감정 기복이 심해서 자기 남자친구 같은 점잖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을 하고 많이 안 싸운다면서요. 딸은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고 하다못해 그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결혼을 허락해 주었죠. 딸과 그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니 우리 가족이 된 것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사위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컸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눈칫밥 먹고 자라서 말을 자신감 넘치게 잘 못한대요. 저와 아내는 그런 아픈 과거도 모르고 안 좋게 말했던 게 미안해서 앞으로 엄마 아빠처럼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위는 처음 만났을 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무뚝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같이 있어도 어색하고 처음 본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저만 느낀 건진 모르겠지만 사위가 왠지 모르게 우리 집에 정을 안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면 바뀔 줄 알았던 사위의 낯가림은 사라지지 않았고 저희는 그런 사위에게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고치라고도 하지 않았죠. 사위는 일반 회사에 다닌다고 했고 딸은 대기업에 다닙니다. 확실히 사위와 딸은 수입 차이가 났고 딸이 생계유지 비용을 담당하고 있댔죠.
처음에는 딸이 집안일도 하고 바깥일도 해서 너무 힘들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집안일은 사위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딸이 결혼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를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오랜만에 둘이서 TV를 보면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런데 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 낮에 전화를 하지 않는 딸인데 그날 전화가 와서 기쁜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은 충격이었어요. 아빠, 지금 당장 동네 경찰서로 가줘. 남편 지금 교통사고 나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네. 근데 지금 내가 회사라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아빠가 먼저 가서 상황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겁니다. 착하고 내성적인 사위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니까 너무 놀란 마음에 제대로 씻지도 않고 경찰서로 향했네요. 경찰서로 가서 상황을 보니 사위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한 할머니를 차로 치였다고 합니다. 그땐 빨간불이었는데 실수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해요. 할머니는 지금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위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위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표정이었고 슬프지도 억울해 보이지도 않는 그냥 무표정이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워낙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있던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더군요. 저기 아버님? 잠깐 저 좀 보실까요? 그러면서 저를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죠. 그런데 거기서 경찰관이 저에게 해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분과 무슨 사이세요? 제 사위입니다. 왜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참견할 건 아니지만 혹시 그 사위분 과거 알고 계시죠? 네? 과거라뇨? 그 전과자였던 거요.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착하고 내성적이고 마음속에 상처밖에 없을 줄 알았던 사이가 전과자라뇨. 저는 벙찐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말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좀 사건이 컸는데 그러고 교도소에서 조금 살다가 나오셨어요. 제 사위가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이라뇨.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찰관은 당황해하는 저를 위해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죠. 그런데 그때 딸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위를 와락 안아주면서 괜찮냐고 다친 데는 없냐고 하더군요. 저는 방 안에서 딸의 목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네 남편 전과자였던 사실 알고 있었냐? 제가 이 말을 하니 딸과 사위가 둘 다 놀라서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이 당연히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좋은 일 아니라서 아빠 엄마한테 말 안 했던 거야. 나 사실 이 사람 감옥 갔다 온 거 알고 있어. 어떻게 전과자란 사실을 저희에게 숨길 수 있나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생애 처음으로 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 엄마 아빠가 전과자랑 결혼하라고 귀하게 키운 줄 알아? 너 어떻게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을 생각을 해? 당장 이혼해! 한 번도 딸에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고 뺨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제 행동에 스스로 놀랐어요. 그런데 딸은 저에게 이혼은 안 돼. 이 사람 지금 다시 새로운 인생 살고 있어. 아픔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예전이랑 달라졌다고 했어. 자기 잘못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 도와주자. 라고 하더라고요. 왜? 뭐가 문제야? 너 이놈한테 미쳐서 엄마 아빠랑 연 끊으려고? 나 임신했단 말이야. 이 사람 자식이야.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늘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사위의 자식이라면 저는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수 없습니다. 전과자의 자식을 손주로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만 나왔고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역시나 무표정이었죠. 자기 때문에 부녀 관계가 끊어질 위기인데 아무 생각이 없나 봅니다. 저는 화가 난 채로 집으로 혼자 돌아왔고 아내에게 다 말했어요.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나앉았고 저도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데 그동안 딸과 사위는 연락 한 통이 없더군요. 진정으로 우리와 연을 끊기로 했나 보다 하면서 저도 없는 딸 취급하려고 했죠. 아이를 낳든 지우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이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할 때까지 제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요란스럽게 제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날 제게 걸려온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제게 전하더라고요. 따님이 지금 응급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저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던 딸의 소식을 병원에서 처음 듣게 되었고 저와 아내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수술 중이었고 수술실 앞에는 사위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딸과 사위는 둘이서 태교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절벽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사위가 잠깐 등을 돌리고 딸을 봤을 땐 딸이 이미 절벽에서 떨어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도 물에 빠진 딸을 구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있어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앞을 가렸고 제발 딸이 무사하게 살아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늘에다가 빌고 또 빌었어요. 딸이 수술을 하는 동안 당연히 수술실 앞에서 노심초사하고 있어야 할 사위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고 그때의 표정도 몇 달 전 경찰서에서 봤던 표정과 같이 무표정이었어요. 마치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덤덤했습니다. 그때는 머릿속에 오로지 딸밖에 없어서 깊게 생각하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의 대수술 끝에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도 산모분은 사셨지만 태아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가 안타깝긴 했지만 저에게는 딸이 더 소중했기에 안도했어요. 그렇게 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와 아내는 딸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를 했죠. 그런데 사위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몇 시간이 흘러도 사위는 병실로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실에 경찰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잠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저희 딸이 단순 추락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딸이 누군가에 의해 죽었을 수도 있었던 거냐고 물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말한 용의자는 바로 사위였습니다. 사위 말로는 잠깐 뒤도는 사이에 딸이 절벽에서 추락했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대요. 경찰들 조사에 따르면 그 절벽은 넘어질 정도로 위험하지 않고 떨어질 뻔할 때 분명 비명이라도 질렀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위가 전과자이니 더 의심할 만했고요.
마지막으로 딸이 수술 중일 때 사위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사위는 보험사에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사망보험금 지급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수혜자는 사위로 얼마 전에 바꿨다고 해요. 모든 증거들이 사위를 가리켰죠. 그렇게 경찰은 사위를 잡았고 오랜 수사 끝에 사위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위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딸을 절벽에서 밀었다고 해요. 감옥에서 나오고 돈도 없고 생계가 위험했을 때 딸이 먼저 자기한테 접근해주면서 돈도 빌려주고 차도 빌려주면서 자기한테 헌신해주니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벌었던 돈도 다 사위가 쓰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한 일들을 스스로 다 말하는데 그때의 표정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무덤덤했거든요. 수사 도중 알게 된 내용은 사위가 대출도 3건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위가 형량을 얼마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일어나서 그때의 상황을 증언한다면 더 오래 감옥에 있었을 텐데 딸이 지금 혼수 상태라서 증언을 할 사람이 없다면서요. 너무 답답하고 저런 쓰레기 같은 자식을 단순히 몇 년 동안만 감옥에 가둬둘 수 있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딸은 병실에 누운 지 몇 주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후유증은 없었고 빠르게 회복했죠. 그리고 재판날에 휠체어를 타고 그때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딸을 절벽에서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증언 덕분에 사위는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재판장님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 벌인 일에다가 이번에 벌인 일까지 더해져서 더 크게 벌을 받게 되었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사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무표정을 하고 다닌 거죠. 저희 딸은 죽다가 살아났고 한동안은 죽은 뱃속의 아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아파하긴 했지만 저와 아내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헤어나올 수 있게 도와준 덕에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어요. 딸은 저에게 남자 하나 때문에 부모님께 이런 불효를 저질러서 너무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도 딸에게 사과했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딸은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가족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평생 딸이 저희 부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평생 같이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네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때 상대 잘 보고 결혼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